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 사상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 사상에 있어서 지난번 그 BC 4세기경에 있었던 중국의 제자백과, 그리고 헬라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중요한 몇 사람과 학파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참 특이하죠. 생각해 보면 어떻게 BC 4세기경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후 세계의 사상을 사실상 결정짓는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났을까? 또 그 사상가들이 생겨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고전 시대, 우리는 그걸 주로 고전 시대라 그러는데, 고전 시대 이후로 수많은 이제 학자들과 정치 사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뭐 민주주의, 뭐 무슨 정치, 국가, 뭐 권력,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이미 저 BC 4세기부터서 토론의 토론을 거듭한 축적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봤을 때 중세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로마가 붕괴하고 유럽이 이제 기독교와 또는 이제 프랑크 왕국과 같은 이런 통치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중세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동양도 좀 비슷해요. 동양도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낸 진나라가 갑작스럽게 또 붕괴를 하고 이제 중국 그 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제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대형 제국이 생겨났다가 또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또 여러 국가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그것이 통일돼서 또 다시 큰 대형 제국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두 가지 다 보면, 두 지역 다 보면 이 BC 4세기경에 나타났던 학자들이 제공한 그러한 사상을 재해석하고 그걸 확대하는 수준 정도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에서 몇 사람만 소개를 하고, 또 우리 한반도 조선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고전시대 이후에서 주요 정치 사상가로서 중세시대의 대표 주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동기는 410년에 일어났던 알라리그 로마 침공이었어요. 말하면 훈족 중의 일파가 로마의 침공에서 로마를 완전히 약탈하고 파괴를 했죠. 이럴 때 그 전까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할 것이다. 언제까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 로마가 당시에는 그 기독교의 그 본산이었죠. 로마 교황청이. 그것이 침탈당하는 걸 보고 이제 신앙심에 있어서도 굉장한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로마 교황청 이코르 기독교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으니까. 그래 어거스틴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그 해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성악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비관주의,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어떠한 이상을 현실에서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자연적인 성속 이원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로마 침공, 알라리고 로마 침공으로 사건으로부터서 기독교를 구해내려는 노력이에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침공당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그건 세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비록 기독교적이지만 세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침공당할 수도 있고 붕괴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인간의 그 정치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뭐가 중대한 그 세속의 이 악으로 나타나느냐? 인간 원죄는 권력 탐욕으로 나타난다. 리비도 도미난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권력 탐욕 참 유명한 개념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지배하려는 욕구를 타고난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한 사람들만 산다면은 강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저 하늘나라 가야 가능한 것이고, 이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는 강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여기 신국이라는 것은, 신의 도성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이 신국의 반대는 인간의 도성이죠. 인간의 나라, 인국이죠. 이렇게 신국과 인국이 생석이언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죠. 그래 제도적 장치를 인간들이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그리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천국 소망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어떤 경우에 닥치더라도 이 종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이제 닫히지 않으니까. 왜냐? 이제 성속은 서로 다른 이원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뭐 더 중요한 그 철학적 논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시간에 대한 토론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선 다루지를 않겠어요. 그 중세시대 말기쯤 가가지고 이제 나타난 사람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죠. 이 마키아벨리도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오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불리한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키아벨리 자신은 이 군주론을 쓰게 된, 군주론이 1532년에 있었습니다. 군주론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탈리아는 다시 도시국가로, 로마가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히 도시국가로 산산이 조각이 나서 끊임없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또는 신성 로마 제국들에 대한 오스트리아로부터서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착취를 당한다는 뜻이죠. 또 계속 사소한 동기로 가지고 도시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가득 있었다. 이걸 그 동기를 민족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마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통일을 하려는 그러한 열망에 있어서 정치와 도덕은 분리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유명한 표현이죠. 사자와 같은 용기, 그 다음에 여호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도덕적 무관심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도덕적 무관심은 개인윤리와 집단윤리 차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개인윤리와 집단윤리는 뭐죠? 개인이 가지는 윤리적 차원과 공동체가 가지는 윤리적 차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마음이 선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살인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군대에 징집이 됐어요. 군대에 징집해가지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총을 안 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겠죠. 이게 바로 집단윤리와 개인윤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이제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가 그런 차이를, 가질 수 없다. 절대 개인윤리는 집단윤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집단윤리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한 집단주의가 되겠죠. 개개인이 가진 윤리적 차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현대의 그러한 공동체주의적인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꼭 총을 못 쏘겠다 하면, 그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못 쏘겠다 하면은, 그러면 총을 쏘는 사람들을 뒤에서 치료하고 보급품을 공급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약간은 타협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니? 앞에서 총 쏘는 사람과 그 총 쏘는 사람에게 총알 갖다 주는 사람이 무슨 그 분류의 차이가 있겠어요? 총알을 갖다 주고 밥을 주고 하는 군인에게 총을 갖다 주고 밥을 갖다 준다는 뜻은 총을 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총을 안 쏘니까 나는 살인을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그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이 개인윤리와 집단윤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밝혀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주의적인 시민의 덕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국민군이 조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화주의적 시민의 덕성과 국민군은 사실은 로마에서 이미 로마가 제국을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때는 안 됐느냐? 이때는 국민군이라기보다는 용병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요. 그래서 용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이 더 부덕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용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되니까 그 왕들은 자기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용병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착취가 심하죠. 그런데 용병들이 또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지. 일단 용병들은 이기는 전쟁은 열심히 싸우죠.
그러나 질만 하면 잽싸게 몸을 뺍니다. 왜? 생명이 더 중요하죠. 뭐. 그리고 때로는 놀랍게도 그 용병들이 배신을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경우들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분석 도구들이고, 또 이것들은 실제로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되는 그러한 그 유능한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리더십이 가져야 될 덕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00년경에 오면 토마스 홉스가 대단히 그 흥미있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마키아벨리는 사실 이 주장만 했지 주류가 되지를 못했어요. 주류가 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는, 첫째로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탈리아의 아주 약소한 도시국가의 사람이었고, 또 너무 군주들의 속내를 명료하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유발시켰고, 또 하나는 당시는 이 기독교가 지배적이어서 기독교 윤리로 봐서는 도저히 이제 그 용납이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동기는 영국과 프랑스의 내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내전으로 양국이 다 피폐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한 나머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우선 과학적 유물론을 주장을 했어요. 뭐 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이야기 많고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철학은 뭘 해야 되냐? 자연 이성, 그러니까 당시는 주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부터 연역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서 그 자연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분석과 종합함으로써 이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정치 철학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권력의 의지다,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진행되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이 모든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로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자연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 자연권은 생명 보존을 위한 자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들은 권력의 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생명 보존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거지. 그런데 현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회계약이다. 즉 말하면 공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계약이고, 이것은 일단 자연법이다. 그건 그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국가의 생산 과정은 뭐냐? 대표성과 권위화로 나타나는데, 이 대표성과 권위화는 그 과정이 개인의 자연권적 포기를 의미합니다. 합의로 했든지 혹은 정복으로 했든지. 여기 자연권은 뭐였죠? 생명 보존을 위한 자유였었죠. 그런데 이 개개인의 생명 보존을 위한 자유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국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 자연권의 포기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다 큰 차원에서 국가 주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인공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회계약을 하는 순간 개인적 자연권은 포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의 자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사회계약으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원래의 계약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저항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국가를 강조한 것까지 보면 그래서 국가가 리바이어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국왕을 중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국왕의 권위 자체가 사회계획이라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저항권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래서 이 근대 국가 이론이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로크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게 됩니다. 정부론, 시민정부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동기는 영국에서 발생한 1689년의 명예혁명이죠. 그 이제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크 이론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생선론적 사회계약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계약의 첫 번째 사회계약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빌 소사이어티인데 이것이 발전하면서 두 번째 사회계약이 나타나는데 말하면 정치사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자연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회계약을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연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자연권이 기본인데 문제는 자연 상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홉스에서 본 듯이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계약 1에서는 공동체 참여를 통한 그 사회계약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도덕이라 이렇게 부르고 사회계약 두 번째 사회계약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건데 여기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의 기본 룰은 다수결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에 좀 약간 그 논의를 달리해서 재산권 여기 재산이 지금 자연권이라 그랬죠. 이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재산은 노동의 산물이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신의 선물이 아니고 노동의 산물이다. 즉 말하면 이것이 노동가치설의 기원이라고도 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회계약에 대해서 저항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저항권이라는 게 나타나죠. 즉 말하자면 사회계약의 존속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권이 있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해치는 누가 해치는 거예요? 국왕이 해치는 거죠. 혹은 국가 혹은 국왕이 해치면은 이건 사회계약이 파기된 거죠. 그 사회계약의 존속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귀속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항권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향후에 일어나는 시민혁명들은 주로 홉스 이론보다는 로크 이론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루소가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루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회계약론 1762년에 나타난 책인데 이 책의 동기는 이성의 구현을 통한 보편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계약론을 쓴 동기입니다. 결국은 프랑스 혁명을 유발을 했는데 루소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체계적이면서도 로크보다 더 좀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적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이죠. 자연 상태는 루소의 경우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다는 거죠. 뭐 에덴 동산 같은 거죠. 이게 앞에 홉스나 로커와는 좀 차이가 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자유를 상실을 했어요. 이제 현실에 대해서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회는 어그리게이션과 어소시에이션으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사회계약을 만드는 그런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공공선을 향한 공동체 창출의 계약이다 이겠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는데 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자유의 상실이 주어지고 있어요. 상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서 공공선을 향한 공동체 창출을 계약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시민사회로 되고 자연적인 자유는 사회적 자유가 되고 개인적인 의지는 일반 의지로 변화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일반 의지가 재밌는데 이 일반 의지는 그 홉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즉 말하면 개인적 자연권의 포기와 국가주권의 등장 같은 것이고 이 앞에 마키아벨리처럼 그 개인 윤리와 집단 윤리 차이를 염두에 두는 그러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회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일반 의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란 시민정신, 주권, 일반 의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 단순히 그 전체 의지는 사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단체 의지는 단체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어그리게이션들이죠. 그러나 일반 의지는 공공의 이익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적 이익들이 모이는 전체 의지가 아니라 그 사회 계약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 의지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법자의 중요성, 환경 요인의 중요성, 또 인민 주권, 뭐 시민 종교 이런 데 대한 토론이 루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여하튼 이 사회계약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홉스, 로크, 루소 이 트리플이 얼마나 그 이후에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중대한 영향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